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룰루 밀러. 이 책은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수상한 책으로, 저자는 과학 전문 기자인 룰루 밀러이다. 이 책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 202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할 만큼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대체 어떤 이야기이기에 이토록 사람들을 매혹시켰을까? 이 책은 한 미국인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 여러 방면에서 혼돈과 싸우는 것은 그의 본업이기도 했다. 그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의 형태를 밝혀냄으로써 지구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하면 분류학자였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완성되면 모든 동식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질 거라고 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어류로 그는 새로운 종을 찾아 전 지구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그 새로운 종들이 자연에 숨겨진 청사진에 관해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실마리가 되어주기를 바랐다. 조던은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지치지 않고 일했고 그 결과 당대 인류에게 알려진 어류 중 5분의 1이 모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종들을 수천 종 낚아 올렸고 각각의 종마다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이름을 반짝이는 주석 꼬리표에 펀치로 새기고 에탄올이 담긴 유리단지에 표본과 함께 이름표를 넣었다.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어류 표본들을 더 높이 쌓아갔다. 1906년 어느 봄날 아침, 난데없이 닥친 지진으로 그가 수집한 반짝이는 표본들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허둥지둥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 들었다. 그는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는 바늘기에 실 한 올을 꿰더니 그 파괴의 잔해에서 그나마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하나를 겨냥했다. 그러고는 한 번의 유연한 동작으로 바늘을 물고기의 목살에 찔러 넣어 이름표를 꿰매 붙였다. 이 남자의 이런 이야기를 저자는 20대 초반에 듣게 되지만 그때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나이가 더 들은 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보의 표지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렇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알아가게 된다. 어린 시절의 데이비드는 한 농부를 경외했다. 노인이 전원을 누비며 산책할 때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묘수를, 그러니까 잎 모양이나 꽃잎수 향 등으로 식물의 종을 알아내는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형 루퍼스가 죽은 이후 데이비드의 일기장은 색채들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들꽃, 고사리, 아이비, 나무딸기 등 이 세계에서 뜯어올 수 있는 자연의 모든 파편을 꼼꼼하게 스케치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림의 기교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그 그림들은 문질러 번진 연필 얼룩, 잉크 자국, 지우개 자국, 지나치게 열심히 그리려다 흘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 미숙함 속에는 그의 집착과 필사적인 마음, 자신도 모르는 것들의 형상을 붙잡아두기 위해 근육에 온 힘을 동원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코넬 대학에 들어가 겨우 3년 만에 과학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도 직장을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 데이비드가 파릇파릇한 코넬 대학 졸업생이던 1873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박물학자였던 루이 아가시는 자연과학의 미래에 관해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었다. 아가시는 사람들이 당대의 믿음들에 만족한다면 계속해서 발전이 가로막히고 좌절되고 병든 상태로 남을 거라고 걱정했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 계몽으로 나아갈 방법은 이 세계의 털가죽과 꽃잎과 조약돌들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더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아가시는 자연에서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아놓고 직접 관찰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여름 캠프를 꿈꿨다. 그리하여 1873년에 어떤 부유한 토지 소유자가 그러한 대의를 위해 페니키스 섬을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가시는 냉큼 그 기회를 붙잡았다. 아가시가 캠프를 짓기 위해 목재를 섬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섬과는 국토의 절반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일리노이주 게일스버그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일자리를 구해 롬바드 칼리지라는 작은 기독교 대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조던은 비참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 어두침침한 아침, 신문을 펼치자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해변에서 강의하는 자연사 수업 광고였고 강사는 무려 루이 아가시였다. 그는 최대한 빨리 캠프에 지원했다. 몇 주 뒤 아가시가 직접 서명한 합격 통지서와 함께 일리노이주를 빠져나갈 티켓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몇 달 뒤인 1873년 7월 8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퍼드의 한 항구에 발을 딛고 생애 처음으로 대양을 바라보았다. 그의 나이 22세 때 일이다. 그곳에서 그는 어류 수집 원정에 함께할 소수 인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그때가 바로 그가 바다의 물고기들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이다. 페니키스 섬을 떠난 뒤 데이비드는 위스콘신주 애플턴에 있는 작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로 취직했다. 아가씨에게 수집을 진지하게 해보라는 축복과 지지를 받은 데이비드는 페니키스 섬을 떠나 물이 있는 곳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어류학 문헌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비교 연구가 너무 적어서 활짝 열려있는 분야로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중서부 전역에서 이 학교 저 학교로 교사 자리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는 북미의 모든 담수어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코넬 대학 시절 함께 분류학을 공부한 옛 친구 허버트 코플랜드에게 도움을 청했다. 두 사람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싸구려 하숙집을 숙소로 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도 이 서부의 더벅머리 물고기 중독자의 존재가 알려졌다.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일종의 용병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했고 여름 휴가 동안 그를 파견해 미국에 남아있는 미지의 어류들을 밝혀내게 했다. 그는 텍사스로 미시시피로 아이오와로 조지아로 테네시로 갔다. 모두 새로운 어류 종들을 찾아내 미국이 그것들을 발견했다는 깃발을 꽂기 위함이었다. 1880년에는 태평양 연안에 사는 어류 종들의 목록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파견되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학생인 찰리 길버트라는 총명한 청년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하여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며 미국의 물고기 주민들을 찾아다녔다. 데이비드는 전진하고 있었다. 그가 한데 모은 안경을 낀 건장한 분류학자들의 무리는 미처 다 이름을 붙이기도 버거울 만큼 빠른 속도로 물고기들을 발견해 나갔다. 그들은 에탄올 유리단지의 물고기들을 퐁당퐁당 담그고 과학관 제일 위층에 있는 데이비드의 한적한 실험실에 있는 선반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리고 1883년의 일이었다.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데이비드의 소중한 유리단지들이 쌓여있는 선반으로 다가갔다. 그 유리단지들은 작은 폭탄들처럼 폭발했다. 물고기들은 증발했다. 동정되지 않은 생물들은 재가 되었고 아마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표본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실되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런 재해를 겪고도 멈추기를 거부했다. 자신이 잃은 것들을 되찾기 위해 재를 털고 곧바로 다시 물이 있는 곳들을 찾아갔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았다. 그 후 2년 후 아내 수전이 사망했지만 여전히 이 강인한 정신력의 사나이를 멈출 순 없었다. 그는 곧 새로운 아내를 만나고 다시 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런 그의 소문이 한 부유한 부부의 귀에 들어갔다. 이 부부는 스탠퍼드 부부로 그들이 펠로엘토에 세운 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그를 초빙한다. 이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교이다. 1891년 40살의 나이로 데이비드는 스탠퍼드의 초대 총장이 되었다. 1905년에 스탠퍼드 제인이 사망하고 그는 총장에서 해임된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물고기 표본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듬해 1906년에 앞에서 언급했던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가 30년간 공들여 정리한 표본들이 박살이 났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좌절하지 않고 파괴된 표본들의 복구를 시작했다. 밤낮 없이 표본들을 정리하고 물고기들의 바늘로 이름표를 꿰매며 표본들을 되살리는 작업을 했다. 저자 룰루 밀러는 그의 이런 행적 때문에 점점 더 그를 연구하게 되었다. 룰루 밀러는 그의 에세이에서부터 동화까지 그가 쓴 모든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제인 스탠퍼드를 독살했을지도 모르는 정황을 발견한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스탠퍼드 총장에서 해임되고 명예총장으로 이름뿐인 자리를 맡으며 한가한 시간에 그가 새롭게 관심을 보인 부분을 알게 된다. 물고기를 수집하러 여행을 다니는 동안 그는 이탈리아 알프스의 아오스타라는 마을에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다. 아오스타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식처 같은 도시였다. 수세기에 걸쳐 가톨릭 교회는 장애 때문에 가족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을 아오스타로 불러들여 주거와 음식을 제공하고 돌보아왔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결국에는 밭이나 부엌에 능숙한 일꾼들이 되었고 그 중 많은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 결과 일종의 거꾸로 뒤집힌 마을이 만들어졌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곳, 사회에서 무능력자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번성하는 곳으로 말이다. 세월이 흐르는 내내 아오스타 마을은 계속 데이비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그 마을이 루이 아가씨가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던 바로 그 퇴화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염려했다. 데이비드는 멍게나 따개비 같은 한자리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생물들이 한때는 물고기나 개처럼 더 높은 차원의 형태를 갖고 있었으나 기생으로 자원을 획득해온 결과 더 게으르고 더 약하고 더
더 단순하며 더 지능이 떨어지는 생명체로 퇴화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어떤 식으로든 장기적으로 한 생물에게 도움을 주면 그 결과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쇠퇴하게 된다고 믿었다.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이 오해를 그는 동물 세계의 극빈자 상태라고 불렀고, 아오스타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아오스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의 종으로 퇴화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다. 자선과 호의가 부적합자 생존을 초래하는 일이라 믿고, 그러한 자선의 위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그 책을 쓰는 목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인류의 쇠퇴를 예방할 유일한 방법은 이 백치들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권고하는 책, 바로 우생학을 전파하는 책이었다. 그의 이런 활동과 다른 우생학 신봉자들의 활동으로 미국 전역의 뒷골목에서 불임화 수술이 은밀히 행해지고 때로는 처형까지 자행되었다. 1915년에 해리 헤이젤딘이라는 시카고의 한 의사는 장애가 있는 아기들을 죽게 방치하면서 검은 황새라는 별명을 얻었다. 일리노이주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결핵균에 감염된 우유를 먹여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영웅적인 노력으로 묻혀있던 이런 우생학의 역사를 상당 부분 밝혀낸 학자 폴 롬바르도에 따르면 몇몇 의사들이 부적합한 환자들을 불임화한 것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조용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법적 권한도 없이 은밀하게 수술을 행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신실한 청교도라 법을 어기는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생학적 불임화의 합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1907년 블루밍턴에서 사귄 그의 친구들 몇 명이 인디애나주에서 우생학적 강제 불임화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합법화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2년 뒤 데이비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 법이 통과되도록 도왔다. 우생학의 대의에 대한 그의 헌신이 어찌나 눈에 띄었던지 미국 양육가 협회 우생학위원회는 그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열성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로 그동안 강제 불임화는 전국에서 조용한 방식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그중 다수가 저소득층 병원이나 마약 중독 클리닉, 교도소,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행해져 밝혀내기가 어렵지만 큰 사건들은 지금도 몇 년에 한 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는 150명에 가까운 여성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때로는 본인들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불임화 수술을 자행했다. 그리고 2017년 여름에는 테네시주의 샘 베닝필드라는 판사가 사범들에게 불임화를 받는 대가로 수감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바로 이것이다. 과거와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 골턴의 어리석음, 가난과 고통과 범죄가 혈통의 문제이며 칼로 잘라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이 나라에서 우생학 이데올로기는 결코 죽지 않았다. 미국은 우생학에 끈덕지게 달라붙어 있는 나라다. 그 잔인성과 무자비함의 저자는 경악했다. 그 추락의 무지막지한 깊이와 그 파괴적 광란의 크기에 그녀는 구토를 느꼈다. 자신이 모델로 삼으려 했던 자는 결국 이런 악당이었던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이성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자기 방식이 지닌 오류를 직시하라고 호소하는 수천 명의 아우성도 무시해버린 남자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마침내 그녀는 제비들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는 페니키스 섬의 헛간에서 루이 아가씨가 젊은 데이비드의 정신에 관념의 씨앗 하나를 심어놓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것은 자연 속에 사다리가 내재해 있다는 믿음이었다. 자연의 사다리. 박테리아에서 시작해 인간에까지 이르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는 신성한 계층 구조를 이루는 사다리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인류가 쇠퇴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류를 구출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꼈다. 그는 자연의 질서에 관한 믿음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인류를 구원할 가장 건전한, 아니 유일한 방법은 불임화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죄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사망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다. 자연은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분류학의 기술을 실행하고 다윈의 충고대로 진화상의 친연성에 따라 생물을 분류함으로써 작동시킨 그 과정이 치명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분류학자들이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어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과학적으로 좀 더 논리적인 일은 어류란 내내 우리의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류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비드에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 생물의 범주, 그가 역경의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의지했던 범주, 그가 명료히 보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범주는 결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관해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자연 위에 그은 선들 너머에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해왕성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비로 내린다는 사실을 바로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알아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다. 저자는 물고기를 포기했을 때 해골 열쇠를 하나 얻었다고 한다. 이 세계의 규칙들이라는 격자를 부수고 더 거침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물고기 모양의 해골 열쇠를 말이다. 이 세계 안에 있는 또 다른 세계.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며 모든 민들레가 가능성으로 진동하고 있는 저 창밖 격자가 없는 곳. 그 열쇠를 돌리기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단어들을 늘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 그녀가 물고기를 포기할 때 그녀는 과학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척도들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한다. 특히 도덕적, 정신적 상태에 관한 척도들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 룰루 밀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학의 탈을 쓴 오류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과학이란 탈을 쓰고 그 안에 내재된 무시무시한 폭력성을 휘두르며 약자들을 잔인하게 마음대로 학살했던 많은 유사 과학들과 그릇된 진실들을 우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한다. 우생학은 인류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았지만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21세기 현대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일까? 우리가 세상을 더 오래 검토할수록 세상은 더 이상한 곳으로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얕잡아봤던 사람 속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항상 경계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척도들을 의심하기를 당부하고 있다.